어떻게 쉬는 시간 동안 붉은색하고 북소리 섞는 거 어떻게 팍 떠올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로 다른 범주를 통합한다는 건 북소리와 붉은색을 섞는 거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직감하시게 하고 직관하겠는데 실제 범주 오류가 벌어지는 현장이 있어요. 따라서 범주가 다른데 통합이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 범주 통합이 범주 오류를 불러들이는 현장이 실제 한 걸 학자들이 잡아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생명체. 생명체는 범주 통합을 생명체라고 부르고 그래서 생명체는 범주 오류가 생명체라고 해요. 흥미로운 주제에 엮여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 제가 소개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읽어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공감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마음짜리가 아니야. 네, 55페이지. 네, 5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여의 존재 증명 이 말 보입니까? 그러면서 범주 오류 논리 하는 말 바로 제목으로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그 범주 오류라는 말을 쓸 때는 전제가 뭡니까? 범주가 다른데 통합했으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범주의 통합과 관련된 실제 하는 사례가 이제 나타난다. 우리는 겨우 비유로 붉은색과 북소리를 통합하는 걸 사례를 들어주면 실제 사례 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 오류를 일으키는 가장 청례한 주제가 바로 정신과 물질이다.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맞죠?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범주가 다르다고 봅니다. 한 범주 속에서 속성이 다른 게 아니고 범주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몸하고 마음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지금 통합되어 있잖아. 범주가 다른데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류가 발생한다. 줬는데 무슨 오류가 발생해? 아닙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생각이 뭐 왔다 가든 뭐 내려가든 생각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항상 어디에 몸을 전제로 하여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몸을 떠나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음이 여기서 저기가 있다는 소리야. 상대를 보면 달라져.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지. 내 생각이 저기 가거나 여기 오거나 안 하죠. 다시 말해서 몸하고 붙어 있죠. 몸하고 붙어 있다는 말은 여기서 통합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뭔가가 통합되려면 범주가 달랐으면 안 돼.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자, 이걸 학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흥미를 가지고 보시면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능력한 마음이 될 겁니다. 보죠. 정신과 물질은 범주가 다르다. 정신과 물질은 같은 범주 속에서 속성이 다르거나 속성이 반대가 아니고 범주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가 아니고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이며 물질은 정신이 아니다이다. 범주라는 수를 사용하면 정신과 물질을 두고 다르다는 말을 쓸 수 있으니 정신은 물질과 범주가 다르다는 진술은 성립한다. 하지만 범주라는 수를 빼고 문장을 만들려면 정신은 물질이 뭐다? 이게 좀 열었어요. 됐다. 누가 나가고 이거 좀 뭉쳐보자. 에어컨 틀기엔 너무 추우니까 이 장에서 못 열어요? 네. 응? 못 열어요. 못 열어. 이거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게 쇼트가 나오고 열이 오르게 돼 있는 내용이야. 뭐 미리 이게 이 냉동 장치를 가동을 해야 돼요. 이게 열받아 보니까. 오늘 이제 습기가 많아가지고
하지만 범주라는 수를 빼고 문장을 만들려면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비색이라고 부처님은 선언하신다. 아닐 비자를 쓰시지 다른 비자를 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그냥 다른 존재가 아니고 뭐다? 범주가 다른 존재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정신과 물질을 다르다고 하지 않거든요.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 마음이라고 불렀던 의지라고 불렀던 식별이라고 불렀던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범주가 다르다. 그래서 정신은 물질과 범주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일단 새기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 보고 있죠. 아닐 비자를 쓰시지 다를 비자를 쓰지 않으신다. 그런데 정신과 물질이 범주가 다른 존재 또는 현상으로 보는 한에는 반드시 뭐가 벌어진다? 범주, 오류가 벌어진다는 것이 오늘날 심리 철학의 뭐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 철학은 유물론이에요. 왜? 범주가 다른데 통합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통합은 되어 있으니까 범주는 같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신을 정신 범주에서 해체시켜갖고 물질 범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럼 유물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다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뚫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후 세계를 보존하려면 범주 오류의 이 벽을 뚫어내야 돼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내 마음 갖고 하는 이야기야. 남의 몸, 남의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적을 두고 하는 분석이거든. 내가 나를 정하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정보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공유해야 되겠다고 내가 한번 용기를 일으킨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기에 정신현상, 이게 마음이죠. 그리고 물질현상, 즉 몸은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 자기 몸, 자기 마음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도 몸을 찌르면 아픈 걸 네 마음이 금방 느낀다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끼는 거거든. 또 영향을 끼쳐요. 왜? 술 한 잔만 먹어도 술이라는 물질이 내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서 어디로 가잖아요. 그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도 관찰되잖아요. 그죠? 관찰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걸 한마디로 통합되어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정신과 물질이 서로 범주가 다르다면 연결될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는 더더욱 없다는 논리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마치 푸른색과 목소리처럼. 그런데도 연결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일으킨 것이다? 범주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오류는 풀어야 돼요. 가만 방치해둬도 됩니까?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오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과 물질을 서로 다른 범주로 두지 않고 같은 범주 속에 있는 다른 속성을 존재로 보는 수밖에 없다고 심리철학에서는 주장합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큰 맥락을 보아야 되니까 읽고 가봅니다. 이러한 심리철학의 주장은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세심히 살피면 정신과 물질을 다른 범주로 둘 수 없음이 납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철학의 결론은 뭐냐면 정신과 물질은 범주가 다른 게 아니다가 오늘날 심리철학의 결론이에요. 같은 범주라는 거야. 그럼 어느 범주에 소속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범주에 소속시켜야 되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신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보내야지. 종종은 다 사분을 주장하거든. 근데 범주 오류에 막혀갖고 종교가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모르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종교가 존치되어 있지만 진리론 논쟁에 들어가면 종교는 이미 진리론을 주장할 명함도 못 냅니다.
종교는 하루아침에 몰락시킨 거대한 파가 뭔지 압니까? 범주 오류의 공격이야. 범주가 나이는 통합되지 않는다. 마치 붉은색과 북소리를 통합할 수 없듯이. 그런데 통합되어 있지? 그러면 범주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의 범주로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질 범주를 해체하고 정신 범주를 못 보냅니다. 왜? 물질은 혼자 쓰고 잘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범주를 해체하고 물질을 보낼 수 있어요. 정신 범주에서 정신을 해체하고 물질 범주를 보낸다는 말은 정신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지. 죽으면 끝이면 종교가 끝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불교도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이 공격 앞에서 이 공격이 실제 어떤 식으로 감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공개는 이거 알겠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있기 때문에. 저쪽이 이기는 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보면 뭡니까? 유물론자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나 유물론자 아니거든. 그럼 유물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1학기 때 몇 가지 이야기했어. 즐거운 추구의 경향성이 정신의 유물론으로서의 환영을 저지한다. 모든 것은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후세계 존재의 가능성을 우리가 끌어올렸죠. 진짜 사후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범주 오류의 공격을 방어해내야 돼. 이게 마지막 문제. 이걸 방어하는 논리가 있어. 그 논리가 어디로 온다? 법화경에 넣는 거야. 네? 그러니까 법화경이 뭘 주장하는 정도다? 범주 통합을 주장하여 열경지에서 상상공집단을 걷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법화경을 보면은 법화경이 참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절로 또 수긍하는 거예요. 억지로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공감이 가야지. 맞습니까? 이야, 오늘날의 심리 철학의 최고의 말하자면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범주 오류의 공격을 유일하게 극복한 경전입니다. 법화경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범주 오류의 공격을 극복한 종교는 없어. 딱 한 종교야, 불교. 불교의 모든 84,000 경전에서 딱 한 경전이 그걸 극복합니다. 어떤 경전?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법화를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하고 대단하다, 칼 대단한 줄 아는 것하고는 좀 지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제할 수 있도록 진짜 대단하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저쪽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쪽의 방어가 어떤 식으로 성공을 거두는가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셔갖고 귀한 발걸음 하는데 그 의도가 공허하지 않도록 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강의 주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쪽에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지금 본격적으로 보십시오. 이러한 심리 철학의 주장은 가벼이 보아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을 세심히 살피면 정신과 물질을 다른 범주로 둘 수 없음이 납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심리 철학자들은 우리가 팔을 올리고 싶어 하자 팔이 올라간다는 사건을 이렇게 분석한다. A. 잘 보고 계시죠? 팔이 올라가는 물질적 과정. 첫 번째 이온화가 벌어집니다. 이온화는 정신적 과정이에요? 물질적 과정이에요? 당연히 물질적 과정이죠. 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전자 알게니 하나가 이동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졸지했습니다. 전자 알게니는 물질 알게니죠, 그죠? 그래서 팔을 올리려면 일단 내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의 전자 알게니 하나가 이쪽 세포막의 분자에서 저쪽 세포막의 분자로 이동하는 일부터 관찰이 됩니다. 전자 현미를 갖고 보면은 팔이 움직일 때를 관찰합니다. 그때 전자 알게니는 물질 알게니 하나. 그래서 물질 알게니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는 전자 하나가 모자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 알게니 하나가 늘어나면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음양의 격차가 생기죠. 이게 전압차야.
전압차가 생기면은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신호가 신경계를 타고 이동하다가 적절한 팔 근육에 일으켜서 팔을 수축시키다. 요 일련의 물질적인 연쇄 과정이 100% 관찰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온화, 전압 차이 발생, 신호의 발생, 신경계에서의 이동, 팔의 수축, 이 모든 것이 물질 언어로 설명이 다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A 닥터의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갖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학자들이. 그게 B 파트입니다. 이런 물질적 전 과정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팔을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적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 좀 올려보세요.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내가 팔 올려보세요 하니까 뭐 죽은 사람 수도 된다는데 올려주자 하고 팔을 올리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니까 팔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팔을 올리겠다는 나의 마음작용이 팔이라는 물질적 구조체의 위치를 변동시켰다 이래 보는 거예요. 되겠죠? 그 이야기가 뭐다? 팔을 올리고자 하는 정신적인 바람이 팔을 들어 올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볼 수 없으니 증명이 됩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잘 봐야 돼요. 바로 1번. 그렇다고 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팔을 올리겠다는 나의 마음작용이 내 팔을 들어 올렸다고 보는 사람은 비물질적인 마음이 신경세포 안팎에 있는 분자의 전자를 읽게 하거나 읊게 했다고 보는 셈이다. 요말 이해됩니까? 요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팔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출발점이 뭡니까? 신경세포 안팎에 있는 전자알갱이 하나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양이온이 되고 여기서 음이온이 되면서 시작했잖아. 그럼 우리가 팔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작용이 팔을 들어 올리는 원인이다라고 말하려면 이거는 이 마음이 전자알갱이 하나를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키는 현상의 원인이기도 해야 돼. 오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팔이 올라간다는 현상의 출발점은 전자알갱이 하나의 이동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성립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알갱이 이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끝나버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실제 우리 마음이 팔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자 내 팔이 올라간 것은 내가 팔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자 해당되는 내 세포의 한쪽에 있는 분자의 전자알갱이 하나가 다른 쪽에 있는 분자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압차가 발생하고 신호가 발생하고 흐름에 따라서 연결이 되고 수축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만 된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 움직인 거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요 말 이해되셨어요? 요 말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물질적이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물질적인 전자알갱이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야. 이게 본질입니다. 전자알갱이는 물질이죠. 미약하지만 전자알갱이는 무게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A 위상에 있는 전자알갱이가 B 위치로 옮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 에너지가 있어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알갱이를 옮기려면 그 알갱이를 옮길 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져야지 옮기시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죠. 그럼 물리적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물질에서만 와. 물질적 에너지는 물질에서 나온다가 공식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의 원리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 정신에서 전자알갱이 하나를 옮길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 정신에서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전자알갱이 하나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그게 이어지는 물질적 과정을 통하여 팔을 들어 올리게 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마음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 도대체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어떻게 물질을 움직이는 물리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이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냐라는 거야. 알아.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156페이지. 이게 제일 고비입니다, 이 부분이. 응? 이런 물질적 적응 과정의 원인은 뭘까? 이것이 팔을 올리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적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는 사람은 말하자면 비물질적 마음이 신경세포 안팎에 있는 분자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얻게 했다고 보는 셈이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온들의 전기화학적인 과정에 개입해야만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나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물질이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의 한 부분인 어느 입자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위협적인 공격력을 여러분들 감지하셨습니까? 물질이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일 수 있어? 조그마한 전자 알린이 하나만 줘도. 정신도 이게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것 전자라든가 무슨 물질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질이지. 부처님은 그 은혜를 거부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힘은 식은 비색이다. 물질 아니다 그랬잖아. 만약에 우리 정신도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면 그거는 물질은 아니지. 봐. 그렇게 애매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학자들이 파고들어서 대답하는 거야. 보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정신 물질이 아닌 한에는 정신은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물질 아닌 정신이 도대체 어떻게 물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게 범주 오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텔레파시. 그럼 텔레파시라는 게 뭔가 분석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텔레파시가 떨어져 있는 어느 물질을 움직였다. 염력 뭐 이래갖고. 그럼 그 물질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물리적 에너지가 필요하지. 물질이 변화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물리적 에너지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켜. 맞죠? 그럼 염력이 물질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말은 염력에서 물질적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말을 해야 돼.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어떻게 물질적 에너지가 나오느냐? 이 질문에 답해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물질 아니네. 물질과 다르다와 물질 아니다와는 차이가 있어.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물질이 나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밝힐 수 없다고 묻어버리면 이게 비종교가 되어버려요. 컬트적 종교가. 그런데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지금? 들어올리고자 들어갔죠? 그럼 정신이 애초부터 물질이 아니었다는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 자궁에 물리적 에너지가 나온 이유는 뭐다? 정신이 물질이니까 정신에서 물리적 에너지가 나왔다. 이래야만 마음이 든다.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5번 읽게 만들어줄게. 여기 읽어봐. 여러분들. 이게 실제 학자들 논문에 나오는 대목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천재 엘리트들이 저 앞에서 어떻습니까? 도장치고 들어왔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나하나. 그리고 종교 앞에 성적 법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명한 길버트 라일이라고 하는 천재 철학자가 1980년도 The Concept of Mind라는 책을 내면서 종교를 향한 선전포고를 할 때 나온 내용이야. 사후를 주장하려면 정신의 종속이 주장돼야 되는데 정신이 물질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정신은 이미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걸 주장을 해.
정신이 물질인 이유가 뭐다? 정신이 물질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도 설명할 수가 없다. 살아있음은 뭡니까? 정신과 물질의 미묘한 화합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통합이잖아. 통합 때문에 뭐다? 범주가 같아야만 통합인데, 어? 붉은색과 푸른색이 통합되듯이. 그러면 물질과 정신이 통합됐다면 물질과 정신이 범주로적으로 가까이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죠. 그럼 어느 하나는 범주에서 해체시키고 어느 하나는 몰아넣어야 돼. 그럼 어느 쪽으로 몰아넣는 게 낫다? 물질. 정신을 해체시키고 물질 쪽으로 몰아넣는 게 낫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신 없이도 물질이 잘 존재하지만 물질 없이는 정신이 존재하는 걸 관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정신을 어디 가서 자기 자리를 다시 확보해야 됩니까? 물질 범주 속에서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조금 다를 뿐이지 그냥 물질인 거야. 그럼 물질이 흩어질 때 정신도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흩어져 본다. 그럼 죽으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 그런데 무슨 종교 이야기하고 사후 이야기하고 이 앞에서 종교가 찍 소리 뭐라고 있어 지금. 찍 소리. 그때 나온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심리 철학에서 받아들여갖고 대성한 사람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유물론자 김재근 박사예요. 그 김재근 박사의 심리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인용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출석 한번 보십시오. 157페이지 보면 밑에 140번 주에 김재근 심리 철학 이 말이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날 학술 세계에서는 이 논리 전개가 이미 뭐다? 공식이 돼. 뭔가 마음이 범주를 다르다라고 하는 이상에는 지금과 같은 일은 통합을 설명할 길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통합되어 있다면 범주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해체하여 물질 범주로 기속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신은 결국 물질이다. 따라서 죽음은 그렇지다.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4, 5세기 존재와 관련된 논점을 쭉 했잖아요. 내가 지나가면서 했을 거야. 하나 남겨놓은 게 있다고. 바로 이 범주 오류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내야만이 4, 5세기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이 사람들의 논지가 나름대로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 안 잡히시더라도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돌아가시고 5번 알겠죠? 네. 155페이지부터 진행되어지는 몸과 마음의 통합과 관련된 범주 오류의 문제성. 요건 여러분들 5번 읽어봐주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읽느냐까지 내가 알려드릴게. 쭉 읽어가면서. 그래서 156페이지 밑에 가로 2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물질이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의 한 부분이 어느 입자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정신이 단 한 개의 분자 운동에 대해서조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물리적 운동은 물리적 힘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물리적이지 못한 정신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힘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논의는 범주가 다르면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속성이 다를 경우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단맛과 짠맛은 속성이 다를 뿐 범주는 같으므로 단맛은 짠맛에, 짠맛은 단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흰색과 단맛은 범주가 다르니 서로에게 영향조차 주고받을 수 없다. 맞죠? 흰색이 단맛을 더 강하게 하거나 단맛이 흰색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누군가 만일 정신에서 물리적인 힘이 나온다고 주장한다면 역으로 얼마든지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 맞죠? 그리고 그쪽이 더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정신 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은 없으니까.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의 핵심은 범주 오류이므로 그 오류를 시정하면 된다. 범주 오류를 시정하려면 두 범주, 곧 정신 범주와 물질 범주를 다르게 두지 말고 한 범주를 다른 한 범주 속으로 환원시키면 된다. 즉 정신 범주를 해체하여 정신적인 것을 물질 범주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물질에서 생명 현상이 발현했다는 현대 과학 연구도 잘 설명이 되고 팔을 들려는 발도 일종의 물리적 과정으로 보면 물질에서 물질 운동을 위한 힘이 나오는 셈이므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요즘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전문적인 논리를 진지하게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지켜보면 내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렇게 고급진 거야. 알겠습니까? 뻔한 이야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늘 들었던 이야기 계속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그런 분위기는 여러분들 감지가 되죠? 심각.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서 우주를 본다는 부처님 말씀이 와닿는 거야. 제일 큰 문제가 지금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이 몸과 마음의 미묘한 화합이 범주오류라고 하는 21세기 최고의 화두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이 걸어다니는 문제들을 이건 아무도 문제가 안 돼. 물질만 있으니까. 범주오류가 안 버려져. 물질 범주뿐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던 정신은 물질과 다르다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다가 보잖아. 정신을 물질에 대한 고유한 존재로 보잖아요. 범주가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왜 통합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야. 미안합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고 잘 살았는데 오늘 괜히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큰 문제래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첫째 진실해야 될 것, 둘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이 이야기를 해갖고 이익이 없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정신과 물질이 통합되어 있다. 우리 관찰하고 있는데 정신과 물질이 범주론적으로 나온다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 지금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진실이야. 사실이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괜히 들쑤시어갖고 아무 이익도 없으면 들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들쑤시잖아요. 그럼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부처님은 범주 오류라고 하는 거 몰랐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철학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1980년도나 되어갖고 그 라일이라고 하는 천재 철학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범주가 다른데 통합하면 범주 오류가 벌어진다. 이런 건 부처님 모르고 확실하게 통합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2600년 전에 인도는 이미 범주가 다른데 통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문화였어. 밭이 달라. 땅 종교하고. 그런 정보도 우리 책에 넣은다 안 넣은다? 몇 페이지 넣은지 안다? 몰라도 된다. 왜 내가 이야기해 줄 거니까. 자, 여러분이 몇 페이지 보십니다. 이게 우리 불교 안에서 심각한 문제였는 거예요. 113페이지입니다. 범주 오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은 인지하셨죠? 그죠? 범주가 나는데 통합시켜버리면 이건 피치 못할 오류를 느끼기 때문에 오류를 풀기 위하여 심지어는 정신의 고유성까지 포기해야 될 줄 모르는 그거는 아주 위협적인 문제의 전리가 이 범주 오류, 범주 통합이라고 하는 이 작업에서 비롯된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요새나 발견한 문제의식이지 옛날에 사람들이 범주 오류 이런 거 알았을까? 이런 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말 적었습니다. 118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혹자는 부처님께서 범주 오류의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 말 보입니까?
하지만 부처님 시대에 이미 범주가 다르면 통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육사외도 중의 한 명인 타쿠다 카차야나는 이렇게 주장했죠. 7가지 몸이 있으니 창조되지 않고 창조되는 종류가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고 만드는 자가 아니고 불모이고 산의 정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뭔가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따로따로 각자 각각의 모지처럼 따로논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왜? 7가지 몸이 있다는 말 나왔죠. 이때 몸이라는 말이 카테고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7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 카테고리가 다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고 산이 정상처럼 고정되어서 부동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학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뭐 하지 않고 지배하지. 범주가 다르다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우리가 그걸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나쁜 영향을 주고받으면 침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를 뭐 하지 못한다? 침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영향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서로의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과 괴로움에 무엇을 미칠 수 없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게 오늘날 범주론자들, 이 범주 오류를 주장하는 심리 철학이 하나가 똑같다 이게. 어떤 것이 일곱인가? 땅의 몸, 불의 몸, 문의 몸, 바람의 몸, 그리고 즐거움, 괴로움, 7째, 영혼에도 몸이 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하나의 범주가 되고 영혼이 또 다른 범주가 되어서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주장합니다. 맥락은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교집합이 느껴지죠? 범주가 다르면 통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때 사람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타쿠다 카차야나는 육사배도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이 사상가의 견해를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른다? 11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뭐라고 해놨습니까? 범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카테고리칼리즘하고 부릅니다. 2600년 전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야. 2600년 전 불교 문헌에 카테고리칼리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어느 문헌에? 불교 문헌에. 불교 문헌에 나오는 누가 인가한 겁니까? 부처님이 인가해야 불교 문헌에 나와. 그 말은 부처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그 이야기가 다른 버전으로 나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십시오. 그런데 타쿠다의 이러한 주장은 바로 초기 불전인 3분 과정에 실려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부처님은 이런 주장을 잘 알고 계셨다는 뜻이겠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범주 오류와 관련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니 이른바 초기 불전인 은나바 바라문경에 바라문아 5 감각은 다른 영역을 지니고 다른 경계를 지니니 서로의 영역과 경계는 경험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무엇이 5인가? 눈의 감관, 귀의 감관, 코의 감관, 귀의 감관, 몸의 감관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가 들어왔던 붉은색과 북소리의 비율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눈이 본 색깔은 귀가 들을 수 없고 귀가 들은 소리는 눈이 볼 수 없다는 말이야. 왜? 범주가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은나바 바라문경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쓰여진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미 뭐다? 범주가 다르면 통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셨다 안 하셨다? 인지를 하신 분이고 그렇게 범주가 다른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다?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통합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필연적으로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찾아야 됐다 안 찾아야 됐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못 찾으면 정신은 더 이상 정신이 아닌 게 되버립니다. 정신은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물질로 가야 돼. 그럼 위험을 노려. 죽으면 뭐? 담배를 노려. 끝났다고. 그럼 부처님 일대의 가르치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져. 금생은 수기를 받고 내세에 득작불 하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럼 내세가 있어야지 득작불을 얻든지 멀든지 하지. 내세가 불분명한데 무슨 득작불 이야기를 해? 부처님은 내세가 있다거든. 부처님이 내세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이 범주 오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버리겠죠. 그 범주 오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논리가 무슨 논리다? 여의 논리입니다. 그걸 부처님 깨달음의 상상공으로 삼는 것이 뭐다? 실상욕범연하의 소식이지. 법화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한게. 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첫째, 범주가 다른데 통합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들께서 좀 깊숙이 인지를 해야 돼.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법화의 가르침의 흥미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식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오면 이걸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를 법화에서 밝히셨거든. 그 이야기를 이제 남아있는 절반의 시간 동안 다 투자할 겁니다. 흥미진진해지지?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꼭 가셔갖고 155페이지 저 위에 있는 이른바 범주 오류의 논리라는 부분 있죠. 특히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그런 정보 있죠. 이거 5번 좀 읽고 와. 알겠습니까? 읽으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먼저 이해를 해요. 지가 아픈 줄 모르면 치료하고 안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 통증이 없는 병이 되잖아요. 치료기를 받으셔야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런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해서 범주 오류가 불러일으키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문제를 인지를 했죠. 근데 4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가. 근데 법화경을 보고 뭐다? 두 가지 활로를 열어주는 데서 무릎을 그래서 신법화로 지을 쓰게 된 거예요. 역시 답은 법화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 소리를 조금 밝혀놨어요.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달라. 이렇게 범주가 다른데 통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궁극적으로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범주 통합의 원리 또는 방법 또는 경지를 찾아내어 그것을 뭐라고 지칭했다? 여라는 수로로 지칭하고 그러한 여를 알고 보는 지점을 불지지점 또는 지점 바람일다라고 부르고 우리 그림으로 치자는 상상보험의 좌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붉은색과 북소리를 통합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은산철벽이 따로 없다. 필자의 입장에서 이 은산철벽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자 스스로가 일생 동안 참으로 닭다리 여기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 제가 그냥 적은 거 아닙니다. 저희 40년 불교학적 인생 속에서 내가 불교학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가 1990년대. 그 40년 불교학자한테는 석사과정에 들어갔을 때부터 불교학자라고 했으니까 1984년부터 내가 불교학을 시작했어요. 그 1984년 불교학을 시작하고 1990년대에 내가 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 그런데 내가 원래 쓴 박사학위 주제가 뭐냐면은 이 범주 오류와 관련된 정신과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였어. 근데 그 당시 그걸 소화할 선생들이 없는 거야. 그 내용을 잘 알고 심사할 선생들이 없는 거야. 왜? 1980년도가 아까 길버트 라인이 범주 오류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한 10년 뒤에 들어온 거야. 나는 진작부터 보고 알았지. 왜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구적인 논문을 쓴 거예요. 썼는데
그 심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사 불가가 떨어진 거야. 논문이 잘못됐다. 심사 불가. 그래서 논문을 새로 쓴 게 초기불교 연기.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2번 쓴 사람이야. 박사학위 논문을 2번 써가지고 20대에 박사가 된 사람이 나야. 이 호감이 나야. 연기 그런 이야기는요, 뭐 일종의 문을 모자라기 때문에 쉬운데 정말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게 문제를 가지고 답을 낸다기보다는 이 문제와 관련된 한로라도 찾아보자고 그때부터. 그러면 암경 안에서는 답이 없는 걸 내가 발견하고 답이 없는 걸 밝히는 것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썼는데 그 뒤로 84년부터 세월이 얼마나 됐어? 그건 한 40년 정도 지내라고 산스크리트 법화학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었어. 와, 그게 보니까 이 범주 오류와 관련된 부처님의 해법이 2가지 방향으로 활로를 차지합니다. 이게 풉니다, 부처님과. 다른 범주를 통합해내는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를 부처님께서 찾아냅니다. 범주가 다르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알겠습니까? 정신은 정신 범주의 고유성을 보장하면서도 물질 범주와 무난히 화합할 수 있는 그 절묘한 틈새를 찾아낸단 말이야. 그게 법화야. 그것도 몇 가지 방향으로? 2가지. 나는 그 2가지 방향을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에 다 공개할게요.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법을 찾고 여러 쪼잔한 짓은 한다. 남아있는 이제 3번의 시간이죠. 10월 말 또 11월 2번 하면 끝나죠, 그죠? 아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다. 12월 2째 주까지 한다. 그때 이제 종합하면 되고, 일단 다른 데하고 진도를 맞추니까 3번의 시간은 범주 오류를 법화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와 관련된 주제로 교환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내용은 우리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야. 하지만 직접 책을 쓴 사람이 가이드를 하면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있겠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법화를 한번 쫙 조망하는 기회를 가지고 법화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상상봉에서 빛나는 그 무한 정품이 얼마나 시원한지 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 아시겠죠? 당근 다 잊어버려서 좋습니다. 법화에서 통합하려는 것은 뭐다? 다른 범주마저 통합하려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함의 학원에 쓰는 서로 그냥 다른 것을 통합했고, 반야의 중봉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통합해서 공인데, 법화의 상상봉에서는 뭐다? 서로 다른 범주마저 통합하는데 성공한 여의 소식을 드러낸다. 알겠죠?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여는 다른 범주의 통합이고, 다른 범주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범주 오류를 불러들입니다. 2 곱하기 3은 필연적으로 6인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주 통합을 성공시키는 원리를 부처님은 찾아내셨다는 게 법화의 주장이다. 과연 어떻게 어떤 정보 내용으로 찾아내셨을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나머지 시간을 장롱하게 될 위대한 주제들입니다. 아버지와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 고대하시길. 개봉 파악드려요.